네, 여러분 오늘 233페이지 경찰 행정법 2 경찰 자금법 들어갈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행정법이에요. 이 행정법 영역을 제가 이제 쫙 몰아놨습니다. 몰아놨는데 233페이지에서부터 330페이지까지 한 97페이지, 97, 8페이지가 이 정통 행정법 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97, 8페이지가 전혀 새롭게 나온 내용이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뭐냐면 옛날 경찰학에서부터 뭐 법치행정, 뭐 의무이행 확보수단, 뭐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넣은 것은 한 6, 70페이지 새롭게 6, 70페이지도 채 안 되게 새롭게 넣은 겁니다. 정통 행정법에서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행정법을 얼만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안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통 행정법 파트가 한 두세 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냥 뭐 큰 이렇게 막 따로 넣어서 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시험 경향을 보면 작년 2차 말고 나머지 시험들에서도 순경이건 경감부건 14문제 중에서 한 7, 8문제가 일반 행정법에서 나와버려요. 그 뭐 난이도를 떠나서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좀 쉽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행정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법을 그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정법 공무원 9급 행정법, 공무원 7급 9급 행정법에 가장 많이 보는 교재가 박춘철 씨 그 행정법 교재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요약서가 1300페이지예요. 근데 그 1300페이지가 넓어. 우리 일반 책보다 넓게 만들어서 3단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조그만 글씨로 빽빽하게 써 있어요. 그거 이런 책 만들면 3000페이지짜리입니다. 그 3000페이지짜리를 뭐 줄이면 어떻게 줄이겠어요. 500페이지로 줄이나 뭐 7, 800페이지로 줄이나 500페이지로 줄이나 300페이지로 줄이나 100페이지로 줄이나 비기는 엄청 비는 거야.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때 3000페이지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법은 내가 어떤 강사를 선택해. 그럼 이제 그 강사가 넣어놓은 만큼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6, 70페이지 넣어놓은 겁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 나와? 여기 없는 게 나올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것은 찍어야죠. 어떻게 찍어? 나머지 분들 하여튼 이 책에서 나온 것은 다 맞는다는 전제하에 시험장에서 내가 맞춰야 할 문제를 내가 평소에 막 봐왔던 그런 단어가 나오는 문제들을 잘 맞춰. 막 컨디션이 엄청 올라갑니다. 막 시험장에서 나 붙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컨디션이 엄청 올라가요. 컨디션이 엄청 올라간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든 허점을 찾아서 풀어야죠. 모르는 문제는. 왜냐? 남들도 모르는 문제거든요. 근데 흔히 모르는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야. 알건 모르건 간에. 대부분 확률상 모르는 문제는 쉬운 문제라니까요. 내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모르는 문제는 쉬운 문제라니까요. 왜냐? 출제위원이 출제를 할 때 남들이 다 하는 쉬운 문제에서는 어렵게 꼬아서 내지만 그냥 엉뚱한 구석에서 낼 때는 그냥 내는 거야. 그냥. 그리고 거기에 어떤 허점 그것만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그 허점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는 평상시에 여러 가지 법률이랑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라도 어떻게든 허점을 찾으려고 막 해. 그러면 그 표현 같은 데서 좀 걸리는 게 있죠. 표현에서 뭐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있다든지 뭐 모든 이런 표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걸리는 게 있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그거 차에서 찍어야 되죠.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일반 행정법이 포함된 이 경찰학을 준비함에 있어서 모두 커버하려고 그래? 커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커버하려고 그래? 3000페이지짜리를 1000페이지를 본다고 해서 그거 커버가 되겠습니까? 1000페이지를 봐? 어떻게 1000페이지를 봐? 나 지금 일반 경찰학도 몇 번 못 보고 시험 보러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제 장담하건대 제 이 행정법 제가 정리한 거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판례 이 안에 있는 내용 여기서 거의 나왔어요. 제가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기서 100이다. 한 70개 80 그러니까 10개다. 한 7, 8개는 나왔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하여튼 만족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나와? 어떻게든 내 힘을 다해서 찍는다.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허점을 찾아서 찍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볼게요. 자, 법치행정의 원리가 최초에 나옵니다. 법치행정의 원리가 뭐예요? 법치행정의 원리가 나오기 전에는 국가가 마음대로 했었죠. 법치행정의 원리가 국민한테 국가가 행정을 할 때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 법치행정 원리가 나오기 전까지 그냥 마음대로 그냥 했었거든요. 마음대로 그냥 국민의 권리는 마음대로 침해해도 되고 국가가 국민한테 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은 다투지도 못하고 이게 옛날이었어. 옛날. 법치행정 원리가 나오면서 아니다. 행정도 법을 지켜서 국민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법치행정의 원리입니다. 자, 법치행정의 원리, 법치행정의 원칙의 세부 내용을 보시면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법률 유보가 나옵니다.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자,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법규가 뭐죠? 누구든지
누구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저 행정규칙 훈령은 공무원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누구든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도 지켜야 되고 판사도 지켜야 되고 판사도 판결의 잣대로 삼아야 되고 이것을 법규라고 합니다. 법규는 국민도 지켜야 되고 판사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그냥 누구든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법규 누구든 지켜야 되는 이 법규는 법률만이 법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 말이 법률을 누가 만들어? 국회에서 만들지, 의회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지켜야 하는 것은 이 행정이 하지 말고 국회가 하라는, 의회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의 시원적 권력이 국회, 의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입니다. 근데 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오늘날 중요성이 조금 떨어졌어요. 왜냐? 이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이제 하나는 여기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루이, 법률 르보에서 법률은 그냥 형식적인 법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률, 그 다음에 법규 명령도 다 얘기합니다. 추가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기도 해요. 어쨌든 법률하고 법규 명령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인 의미는 그냥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루이, 법률 르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인 법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제 하나는 옛날에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만 국민을 구속했는데 이제는 행정부에서도 법규 명령을 만들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 조금 약화됐고, 또 한 측면은 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사실은 그 뒷면에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그 이면에 국회를 존중하라, 의회를 존중하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선진국들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서는 직접적인 어떤 것을 끄집어내서 국민과의 규율 관계에서 직접적인 어떤 걸 끄집어내서 막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오늘날 이 법치행정의 3원리, 3원칙 이 가운데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조금 뭐 중요성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치행정의 원리 할 때 주로 뭘 가지고 얘기해? 법률 우위, 법률 유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법률 우위, 법률이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법률이 우위에 있죠. 모든 국가 작용에 우위에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뭐 말이냐면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이 우위에 있으니까 어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케이? 법률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법률이 우위에 있으니까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 우위에 있는데 법률을 어겨 위법한 것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법률을 어기면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이지. 다만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법률 법규명령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법률 법규명령 들어갑니다. 근데 법률 우위 원칙에서의 법률은 법의 일반 원칙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법의 일반 원칙, 우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 뭐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이나 이런 것들도 법규인 거죠. 법규. 누구든 지켜야 하는 것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 법이 우위에 있으니까 어기지 마라. 어기면 위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이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배돼서 법치행정의 원리에 위배돼서 위법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뒤에 법률 유보 원칙은 유보, 뭘 두라는 거예요. 유보 지연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보, 뭘 두라는 겁니다. 뭘 둬? 근거를 두라는 거예요. 국가 행정은 근거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근거 없이 국가 행정을 하면 위법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아까 법률 우위 원칙에서는 모든 국가작용은 법률에 위배되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국가작용입니다. 모든 국가작용은 법률에 위배되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법률, 법규명령, 행정법의 일반 원칙까지. 근데 법률 유보 원칙은 국가 행정은 근거를 두고 하라는 거예요. 근거를 두지 않고 하면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돼서 법치 행정의 원리에 위배돼서 위법한 행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국가작용이 다 법의 근거를 둬야 돼? 아니 또 그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법의 근거를 두라는 것은 작용법적 근거를 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든 행정이 아니라 일부 행정입니다. 어떤 행정이야? 기본적으로 침해행정이나 권력행정은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이고 플러스 알파. 그래서 플러스에서 뭐 급부행정도 법의 근거를 둬야 되는지, 뭐 권력행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의 근거를 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건 논란이 있어요. 그것은 견해 다툼이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침해행정, 권력행정은 법적 근거를 반드시 둬야 되는 것이고 플러스 알파. 뭐 어떤 학자는 모든 작용에 다 법적 근거로 된다 해서 전부 유보서를 또 주장하고 있는 학자도 있고요. 자,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은 법률을 어기면 안 돼요. 법률을 어기면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배돼서 법치행정 원리에 위배돼서 위법한 행정이 되는 것이고요. 일부 행정작용은 침해행정, 권력행정 플러스 알파. 일부 행정작용은 반드시 그 작용을 하려고 하면 법의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이죠. 그 근거를 두지 않아. 그러면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돼서 법치행정에 위배돼서 위법한 행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래 그 다음 페이지 아래다가 중간에다가 법률 우위 원칙과 법률 유보 원칙을 비교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체화시키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자, 법률 우위 원칙은 법치 행정의 소극적 측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기지만 않으면 되거든. 어기지만 않으면 법률 우위 원칙에 이 적합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기지만 않으면 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기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소극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법률 유보 원칙은 적극적으로 근거를 둬야 되잖아. 국가 행정작용을 할 때 그런 행정작용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근거를 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치행정의 적극적 측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적용 범위가 법률 우위는 모든 행정은 법으로 어기면 안 되지. 그래서 모든 행정 영역, 모든 행정작용이고요. 법률 유보 원칙은 일부 행정 영역만, 주로 침해적 행정, 침해 행정, 권력 행정은 당연히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이고 플러스 알파. 대신 모든 행정은 아니에요. 모든 행정은 아니고 침해 행정, 권력 행정 플러스 알파. 자, 그래서 법률의 의미가 법률 우위 원칙에서는 법률, 법규명령, 행정법의 1번 원칙까지 비례원칙 위배되면 위법한 작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배상이라든가 또는 뭐 소청, 행정소송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이 비례원칙이에요.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뭐 해임 처분했어. 너무 과도하는 거. 얘가 잘못을 했는데 너무 과도하다. 그 잘못에 비해서. 그래서 이 비례원칙, 뭐 평등원칙, 이런 행정법의 1번 원칙이 이 행정법의 1번 원칙이 위배되면 위법한 행정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법률의 우위 원칙에서 법률은 법률, 법규명령, 행정법의 1번 원칙까지. 근데 법률 유보에서의 법률은 구체적 근거를 두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근거를 두라는 것은 성문의 근거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문 법원칙은 아니죠. 성문의 근거를 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하고 법규명령은 들어가지만 법률 유보 원칙에서는 행정법의 1번 원칙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행정법의 1번 원칙까지 들어가면 이 법률 유보 원칙은 그냥 무의미하죠. 아무것도 아니죠. 성문의 근거나 불문의 근거나 다 근거라고 하면 근거를 두나 안 두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근거를 두라는 이 법률 유보 원칙은 성문의 근거를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 법체행의 적극적 침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적극적으로 근거를 두고 난 다음에 그 행정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 그럼 그런 행정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하고 법률 유보 원칙하고 좀 비교를 좀 해 주시고요. 여러분 딱 하나 그 위에 가서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 영역, 이 학설을 좀 보시면 적용 영역의 1번을 보시면 법률 유보의 범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침해 행정, 권력 행정은 기본적으로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률 유보 원칙에 침해 행정, 권력 행정이 들어간다는 것은 논란이 없습니다. 그것은 침해 행정이나 권력 행정은 당연히 법적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이고 추가로 어디까지 둬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침해 행정 유보설, 권력 행정 유보설, 침해적인 작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권력적 작용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침해 행정하고 권력 행정하고 어떻게 달라? 침해 행정은 우리 허가 권력 행정입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딱 허가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허가에는 침익적 허가가 있고 그다음에 수익적 허가가 있어요. 처분에는 수익적 처분이 있고 침익적 처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허가 받는 것은 다 수익적 처분이잖아요. 근데 뭐 영업 정지 처분, 영업 취소 처분 그것은 침익적 처분이거든요. 그래서 처분에는 수익적도 있고 침익적도 있어요. 근데 수익적 처분이건 침익적 처분이건 전부 다 권력 행정입니다. 권력 행정. 국가가 처분을 딱 해버리면 그 처분에 대해서 이 일정한 강제가 들어가요.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 내용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영업 정지 처분 해버리면 영업을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국가의 처분이라는 것이 강제적 작용이거든요. 근데 그 강제적 작용이 다 침익적인 것은 아니죠. 수익적인 것도 있죠. 수익적인 것도 있고 침익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행정 유보설, 국민한테 침해되는 것만. 근데 그 뒤에 권력행정 유보설, 침해행정은 플러스해서 침해행정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침해행정 플러스해서 권력적인 작용, 권력적으로 침해를 주건 수익을 주건. 그래서 침해행정 유보설보다 권력행정 유보설이 더 넓은 거죠. 근데 학자들마다 침해행정이나 권력행정의 법률 유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것은 논란이 없어요. 그것은 다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그걸 넘어서서 급부 행정에까지 법적 근거가 필요하느냐, 또 뭐 중요사항에까지 법적 근거가 필요하느냐, 뭐 전부 모든 행정작용은 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통설 판례는 중요사항 유보설이에요. 이 중요사항 유보설을 그 밑에 본질성설이라고도 합니다. 중요사항 유보설, 본질성설. 이 중요사항 유보설이 꼭 침해행정이나 권력행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오케이, 그냥 말뜻 그대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꼭 권력행정, 침해행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법적 근거를 두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사항 유보설입니다. 본질성설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견해가 나뉜다. 견해가 나뉘지만 뭐 중요사항 유보설이나 뭐 급부행정 유보설이나 모두가 다 침해행정이나 권력행정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를 요한다고 하는 것은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침해행정, 권력행정은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플러스 알파
어디까지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뭐 급부행정 유보설이 침해행정이나 권력행정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고 급부행정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견해가 아니에요. 급부행정 유보설은 침해행정이나 권력행정은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플러스해서 급부행정에까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점 조금 주의해 주시고 기출 OX를 좀 볼게요. 제가 이 기출 OX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책에 일반 행정법이 한 70페이지 들어가 있지만 그 70페이지 중에서 또 한 20페이지 정도는 이 기출 OX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40페이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만 그 3000페이지를 한 50페이지, 70페이지 줄여 놓으니까 이 행정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하기 어려워도 계속 읽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때까지 읽으셔야 되는 거죠. 10번 이상 읽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니까요. 내가 그 이론은 잘 몰라. 여기 숨어있는 뜻은 몰라. 그러나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니까. 우리 행정법 용어들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행정법 용어들이 막 복잡한 용어들이 써있어. 그래서 처음 행정법, 저도 그래. 저도 처음 행정법 할 때 뭔 개소리인지 몰랐어. 그러나 뭘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좀 지나. 한 7, 8번 읽고 10번 읽고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뭔 뜻인지 몰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00페이지를 3번 읽는 것보다 여기 한 60, 70페이지, 40, 50페이지를 20, 30번 읽는 게 훨씬 나은 거죠.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확실히 맞추고 모르는 것들은 과감히 내 이 촉을 살려서 찍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밑에 기출 OX를 보시면 1번 법치행정의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작용의 예견 가능성. 행정의 효율성입니까? 이 법치행정이 뭐예요? 국가행정을 법치로서 통제하자는 논리예요. 국가행정 니들 맘대로 하지 못해.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이 아닙니다. 민주성 측면입니다. 왜? 법을 누가 만들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국회는 누구의 대표야?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행정을 통제하자는 논리가 이 법치 행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아니라 민주성 측면입니다. 2번에 법률 우위의 원칙은 공법적 행위이건 사법적 행위이건 또는 수익적 행위이건 부담적 행위이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을 조금만 막 확장시켜서 얘기하면 막 엄청 헷갈려. 근데 아까 법률 우위 원칙하고 법률 유보 원칙하고 중요한 차이가 뭐예요? 법률 우위 원칙은 법을 위반하지 말라니까. 법이 우위에 있으니까 법을 위반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행정에 대해서인 겁니다. 왜? 모든 행정은 법을 어기면 안 되지.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이죠. 다만 법률 유보 원칙은 근거를 두는 건데 법률 유보 원칙은 모든 행정이 아니야. 일부 행정. 침해 행정, 권력 행정 플러스 알파. 일부 행정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이 법을 어기면 안 되지.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하고 법률 유보 원칙하고 아주 기본적인 차이가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에 대해서 법률 유보 원칙은 일부 행정에 대해서. 근데 그 모든 행정을 조금 풀어서 이렇게 쓰면 헷갈려. 그냥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된다. 한번 그냥 오라고 쓰는데 그 사이에다가 뭐 공법적 행위건 사법적 행위건 뭐 이 아다리를 넣어놓으면 이제 좀 헷갈리지만 그러니까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행정에 있어서 당연히 법을 어기면 안 되지. 자, 3번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법은 법률 우위 원칙에서 법은 또는 법률은 형식적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명령과 관세법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을 말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 뒤에 다만 행정규칙은 제외됩니다. 행정규칙은 행정 안에서만 법이고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이것도 법률 유보 원칙하고 기본적인 차이죠. 법률 우위 원칙에서의 법률은 법률, 법규명령, 행정법의 일반 원칙까지. 근데 법률 유보 원칙에서의 법률은 법률하고 법규명령까지만. 법률 유보라는 것은 근거를 두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근거는 성문의 근거를 두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차이점이고요. 자, 4번에 법령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돼서 위법하다. 자, 법령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 그러면 그 조례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죠. 오케이? 법령 규정이 있어. 근데 그보다 더 침익적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어. 그러면 조례가 법령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률 유보 원칙이 아니라 법률 우위 원칙이에요. 법률 우위 원칙. 자, 5번에 행정의 탄력성과 한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 입법권의 강화가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화시킨다? 이 법치주의는 뭐예요? 의회를 존중하는 겁니다. 의회. 오케이? 법치주의. 야, 행정 니네 맘대로 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제정해준 법에 따라야 된다. 이게 법치주의잖아요. 법치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가 강화돼야 법치행정이 강화되는 것이 행정 입법권에 관한 행정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이 법치행정의 원리가 행정을 통제하려고 하는 원리인데 행정이 강화되는 거. 이것은 이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의 유해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6번
법률 유보 원칙의 범위에 관한 학설로서 전부 유보설은 의회 민주주의 또는 의회의 우월성과는 관련이 없다? 전부 유보설. 무조건 다 모든 국가행정은 법적 근거를 두고 하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죠? 의회 지상주의죠. 의회 지상주의.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있는 것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권력적 작용이건 비권력적 작용이건. 그래서 이것은 전부 유보설은 의회 민주주의 또는 의회 우월성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배경에 의회 우월성을 깔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얘기한 것이고요. 자, 7번. 급부행정유보설이 행정에 대한 자유 뒤에 침해행정유보설은 행정을 통한 자유를 중요시한다. 바꿔서 썼습니다. 행정에 대한 자유, 행정으로부터 자유죠. 행정을 통한 자유, 행정한테 뭘 받는 거죠. 그죠? 행정에 대한 자유. 야, 행정 간섭하지 마. 이거고. 행정을 통한 자유. 행정이 뭘 줘야 되는 거죠. 행정을 통한 자유니까. 그래서 행정에 대한 자유가 저 침해행정 유보설. 침해하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를 두라는 거니까. 법적 근거가 없으면 간섭하지 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침해행정 유보설이 행정에 대한 자유. 법적 근거 없으면 간섭하지 마. 이거고. 급부행정 유보설은 행정을 통한 자유. 행정이 뭘 줘야 되잖아요, 지금. 급부행정 유보설. 급부행정은 법의 근거를 두고 법의 근거를 뒀으면 아주 그냥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급부행정은 행정을 통한 자유. 침해행정은 행정에 대한 자유. 행정, 법적 근거 없으면 침해하지 마. 이 말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자유, 행정을 통한 자유. 행정에 대한 자유가 침해행정, 행정을 통한 자유가 급부행정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자, 8번. 급부행정 유보설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행정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그렇지 않죠. 침해행정, 권력행정에 대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냥 공통이고, 다만 급부행정 유보설은 그걸 넘어서 침해행정, 권력행정을 넘어서 급부행정까지 법의 근거로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급부행정 유보설입니다. 자, 9번. 중요사항 유보설 또는 본질성설, 중요사항 유보설 또는 본질성설은 끝에 침해 유보설과 비교할 때 법률 유보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확장한 것이죠. 침해행정 유보설에서 더 확장되면 권력행정 유보설, 더 확장하면 중요사항 유보설, 더 확장하면 급부행정 유보설, 더 확장하면 전부 유보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아래 법이 경찰활동을 규율하는 세 가지 측면을 보시면 조금 전에 법치행정의 원리는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국가행정과 국민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 또는 법치행정이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법치행정 원리. 국가행정이 국민을 다룰 때 법에 근거해서 법에 위반하지 말고 법에 근거해서 다루라고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국가행정과 국민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이 국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가 행정 자체를, 법이 행정 자체를 다루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법이 경찰활동을 규율하는 세 가지 측면은 법이 직접적으로 행정한테 법하고 행정하고 어떤 관계냐? 아까 법치행정은 법하고 국민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여기 법이 경찰활동을 규율하는 세 가지 측면은 법이 행정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서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직규범, 두 번째 제약규범, 세 번째 근거규범 다 조직 측면입니다. 행정 조직 측면, 행정 측면. 이 행정 측면에 법은 먼저 조직규범, 행정에 임무를 부여하죠. 임무를. 그래서 모든 경찰기관의 활동은 법률에 정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야 됩니다. 아까 법률 유보, 이 국가와 또는 법과 국민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법률 유보, 일정한 근거가 있어야만 해야 된다. 이것은 모든 작용이 아니라 침해행정, 권력행정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규범, 법이 조직하고의 관계를 얘기할 때 행정조직은 자기 권한 자기 임무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조직이 하는 일이 크게 권력적 작용하고 비권력적 작용은 서비스적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권력적 작용하고 비권력적 작용이 있는데 권력적 작용은 아까 그 법률 유보 때문에 작용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권력적 작용, 서비스적 작용은 작용법적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법률 유보 원칙이 모든 작용이 다 법적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침해행정, 권력행정 플러스 알파죠. 그래서 하여튼 권력행정은 구체적인 작용법적 근거를 둬야 됩니다. 그러나 서비스적 작용, 비권력적 작용은 작용법적 근거가 없어도 돼요. 그럼 비권력적 작용은, 서비스적 작용은 그냥 국가행정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 임무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됩니다. 임무 범위 내에서. 그걸 갖다가 조직법적 근거라 그래요. 조직법적 근거. 즉 직무 범위 또는 임무 범위. 그래서 조직 규범이라는 것이 이 법이 행정조직 법정주의여가지고 행정조직의 종류와 각 행정조직의 임무 범위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조직이 일을 하려면 법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가? 그 행정조직에 대한 근거. 경찰청을 둔다. 그리고 그 경찰청의 임무는 이거다. 이게 바로 행정조직 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법은 행정한테
그 행정이 할 수 있는 임무의 범위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이 행정조직한테 주는 이 조직규범입니다. 그래서 조직규범 측면에서 모든 경찰기관의 활동은,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경찰기관의 활동이라고 하면 권력적 작용이건 서비스적 작용이건 법에 규정된 임무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임무 범위 안에서만. 그래서 우리 경찰은 어디서만 해야 돼요? 국자법 3조에 생범 피경정 교회 기타 있지 않습니까? 국내 생명체 재산보호 맨 끝에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이 안에서만 권력적 작용이건 서비스적 작용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대신 권력적 작용은 그것만으로 안 되고 별도의 자율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권력적 작용은 경직법에서 자율법적 근거를 엄청 두고 있듯이 그런 자율법적 근거 안에서만 권력적 작용은 해야 되는 것이고, 권력적 작용이건 서비스적 작용이건 국자법 3조 권한 범위 내에서만, 임무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법치입니다. 법치. 그래서 법이 경찰 활동을, 그러니까 법이 행정 조직을 규율하는 측면이 하나는 임무 범위를 설정해주고, 그것이 이제 조직 규범이고요. 두 번째, 제약 규범. 이게 법률 우위의 원칙이에요. 행정 조직한테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 국민 측면에서는 법에 위반해서 행정이 국민을 침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한테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행정한테는 어기면 안 되는 거죠.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이지, 행정이. 그것이 바로 이 제약 규범이고,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이 행정 조직한테는 어기지 마, 그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 제약 규범이고요. 근거 규범, 법률 유보 원칙이에요. 법률 유보 원칙이 행정 조직한테는 근거를 둬, 이거죠. 행정이 권력적 작용을 하려고 하면 이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작용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법치 행정의 원리는 법이 또는 이제 법치 행정 원리가 법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냐. 그래서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자, 이 법이 경찰 활동을 주는 세 가지 측면은 그 법이 직접적으로 그 행정 조직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법치주의의 예외와 관련된 논쟁. 지금 법치주의가 있으니까 법치주의 예외를 바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법치주의가 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논리가 이렇게 갑니다.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지켜야 되잖아요. 국민과 관계에서 법률 우위, 법률 유보를 지켜야 됩니다. 즉 행정은 법률 우위, 법에 위반해서 국민을 이렇게 막 침해하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또 법률 유보, 일정한 행정작용은 즉 침해적 작용, 권력적 작용 플러스 알파는 반드시 자율법적 근거를 두고 국민을 다스려야지, 자율법적 근거 없이 국민한테 개입하면 위법한 작용이 되는 것이죠. 자, 법치행정 원리, 법률 우위나 법률 유보에 위배되면 법치행정의 원리에 위배돼서 위법한 행정작용이 됩니다.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구제수단이 마련돼 있어. 이게 법치행정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법치행정 원리가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이것만 얘기하는데, 법률 우위, 법률 유보에 위배되면 위법한 행정이 돼서 국민한테는 구제수단을 마련해 준다니까요. 사법통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사법적 구제가. 이 법치주의의 예외는 그렇게 됐어도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지 않은 것을 법치주의의 예외라고 합니다. 어떤 작용을 하더라도 피해를 본 국민이 사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 법치주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특별권력관계론, 하나는 통치행입니다. 특별권력관계는 뭐냐면 법치주의가 국가와 국민, 국가행정과 국민과 관계를 얘기하는데,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는 즉 국가와 공무원과의 관계, 또는 뭐 국립병원 이용자의 관계, 교도소 재소자와의 관계, 뭐 국립도서관 이용자와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법치주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거예요. 법치주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은 근거 없이 그 사람들한테 근거 없이 침해할 수 있고, 침해하더라도 사법적 구제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 권력관계론, 국가와 공무원과의 관계, 뭐 이런 비스무리한 관계에서는 그냥 법적 근거 없이 침해할 수 있고, 침해하더라도 사법적 구제가 배제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특별 권력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말도 안 되죠. 지금 공무원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받으면 소청 제기하고 행정소송 제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국가와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권리 의무를 침해하면 당연히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이고, 행정구제, 이 사법구제가 인정되는 것이 오늘날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특별 권력관계는 완전히 그냥 깨져버렸습니다. 다만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일반 작용법 관계하고는 조금 다른 특수성이 조금 있다. 그러나 사법적 구제라든가 법치주의는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신 통치행위로는 오늘날에도 인정됩니다. 통치행위로는 고도의 정치 영역, 고도의 정치적 작용에 대해서는 사법구제가, 법치주의가 제외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 통치행위론입니다. 근데 이 통치행위론은 판례에 의해서 오늘날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통치행위론은 판례에서 어떤 것들을 인정하고 어떤 것들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통치행위론은 지금도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주의가 무조건 뭐 100%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지 않는 예외 영역이 있는 것이, 그 예외 영역의 대표가 이 통치행위론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특별 권력관계론부터 한번 보시면, 자, 의의가
전통적 특별 권력관계란 아래 권력 주체에게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고 특별한 신분에 있는 자는 이에 복종하는 관계. 그래서 법치주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계. 이거를 특별 권력관계라고 합니다. 특별 권력관계 종류가 공법상 근무관계, 국가와 공무원 사이의 관계, 뭐 군인과 국가와 군인의 관계, 또 공법상 영조물 이용 관계, 국공립대 재학 관계, 교도소 수용 관계, 공법상 특별 감독 관계, 국가와 특허 기업과의 그 감독 관계, 공공조합 감독 관계. 자, 아래 공법상 사단 관계가 공공조합과 조합원 관계. 우리 재개발 조합 같은 것을 만들면 그 재개발 조합이 일정한 행정청과 비슷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일정한 처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조합원들한테 영향을 엄청 미치거든요. 그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는 법치주의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특별 권력관계 이론인데 오늘날은 완전히 깨진 이론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특별 권력관계의 내용을 보시면 일반 권력관계, 우리 그냥 일반 행정법 관계하고 다른 측면이 맨 아래 두 개예요. 법치주의가 제한되고 이 사법심사가 제한된다고 봤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법치주의 제한되지 않고 그냥 사법심사에 다 대상이 된다. 그래서 오늘날 공무원들도 다 불이익한 인사처분, 징계처분을 받으면 소청심사 제기하고 행정소송 제기하고 하는 것이 이 특별 권력관계론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아래 오늘날의 견해를 보시면 기억에 일반 행정법 관계와 다소 다른 특성이 있을 수는 있어. 그래서 예컨대 근로 3권이 제한된다든가 공무원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근로 3권이 제한된다든가 이런 측면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특별 행정법 관계를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날은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특별 권력관계라고 부르지 않고 특별 행정법 관계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어쨌든 특별 행정법 관계를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기본권 제한은 불가능하고 사법심사가 허용되고 법치주의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특별 권력관계는 완전히 깨진 이론입니다. 자, 니은 판례 역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특별 권력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농지 계량 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 권력관계이다. 이게 특별 권력관계로 인정한 건가요? 아니, 표현은 그냥 특별 권력관계다라고 하면서 맨 끝에 행정소송 사항에 속한다. 그럼 특별 권력관계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특별 권력관계론의 핵심이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 권력관계라고 하면서 사법심사 대상이다라고 해버리니까 전통적 특별 권력관계론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서울 교대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에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 특별 권력관계론은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봤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된다라고 하면 특별 권력관계론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교도소장 이송처분도 처분에 해당한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임직원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맨 끝에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 이 말이 아예 그냥 그런 특별 행정법 관계 거기에 자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권력관계론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판례에서 특별 권력관계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통치행위 이론을 보시면 이 통치행위는 자, 의의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법원의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통치행위론의 핵심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고도의 정치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영역이 있어 없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법치행정의 원리가 배제되는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통치행위 영역입니다. 자, 내용에 자, 헌법에서 통치행위를 인정하느냐? 헌법전 안에 통치행위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헌법 안에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헌법에서 통치행위를 직접 거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것이 뭐예요? 사법심사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처분 이걸 갖다가 통치행위의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치행위 하면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하면 꼭 대통령의 행위만 통치행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대통령의 행위건 국회의 행위건 고도의 정치적 작용은 이 통치행위 영역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학자들이 헌법에서 통치행위의 하나로 이렇게 언급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슬래시에 그 외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의 외교 군사에 관한 행위,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또 계엄선포, 사면권 행사, 영전이 이제 훈장이죠. 훈장 주는 거, 영전의 수여, 국무위원 임면, 법률안 거부권 행사 등과 이건 이제 거의 대통령 관련된 것이고요. 그 밑에 국회 관련해서는 국회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 국회의원의 징계는 아까 헌법에서부터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라고 해놔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론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게 지금 학자들의 얘기거든요. 제가 거기에다 영전의 수여에다가 굵게 표시를 해놨고 국회의원의 징계에다가 굵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뭐냐면 영전의 수여, 즉 훈장을 부여하는 것은 학자들이 통치행위의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영전의 수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화살표를 딱 쳐놓고 이 서훈의 취소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영전의 수의 반대말이 서훈 취소거든요. 영전의 반대말이 서훈 취소예요. 근데 판례에서 서훈 취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뭔 개병대 같은 소리냐.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저게 맞아요. 뭐냐면 대통령이 훈장을 주고 말고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봅니다. 오케이? 어떤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뭐 죽거나 다쳤어.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훈장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준다 하더라도 어떤 훈격을 줄 것인지, 그것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를 막 사법심사로 따져. 여러분 잘 생각해봐도 뭐 이상하죠. 국가가 뭐 이상하지. 국가가 그러니까 뭐 국가 유공자 지정되고 말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따질 수 있죠. 그걸 넘어서서 나라에서 훈장 주고 막 안 주고 이것을 법적으로 따져. 이상하죠. 그것은 내가 어떤 일정한 공이 있으면 국가 유공자가 되고 안 되고는 법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도의 이 국가적으로 막 그 사람을 숭상하고 기리고 하면서 막 훈장 주는 걸 가지고 법적으로 따져? 아주 이상해요.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봐서 통치행위로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훈장을 받으면 훈장에 따른 훈격이 있어요. 일정한 훈장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훈장은 매월 그 유족한테 어떤 보조금이 그 당사자나 유족한테 보조금이 나오기도 하고 막 훈장마다 훈격이 있습니다. 근데 훈장을 줬다가 빼서 훈장을 주는 것은 내가 훈장을 못 받아도 국가 유공자 지정되고 이런 것은 소송 걸어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훈장을 뭐 태극 무공훈장을 주는지 은성 무공훈장을 주는지 금성 무공훈장을 주는지 이런 것은 나 금성 무공훈장 받았다고 해서 나 태극 무공훈장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소송을 걸어버리면 국가가 진짜 우스워져 버리지. 유공자 선택되는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니까. 근데 태극 무공훈장을 줬다가 그걸 뺏어버려. 그 당사자나 아니면 그 당사자가 이제 돌아가셨다면 유족이나 그것은 진짜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꼭 뭐 지급되던 보조금을 뺏어간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내 어떤 존재 가치를 완전히 그냥 깡그리 앗아가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저 훈장의 취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서훈의 취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즉 법원의 심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서훈의 취소는 판례에서 통치행위성을 부정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국회의원의 징계에다가 구분 표시를 친 것이 국회의원의 징계는 헌법에서부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냥 적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통치행위의 하나로 이제 보는 것이죠. 헌법에서부터. 그런데 그 옆에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거든요. 이것은. 오케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징계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를 구분하셔야 돼요. 국회의원의 징계는 대표적인 헌법에서부터 그냥 통치행위의 예시로 거론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되는 것인데 유사한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는 그건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해 주셔야 되고요. 자, 아래 인정 여부를 보시면 자, 긍정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권행위설, 국왕의 대권과 같은 행위다라고 보는 것이고 뭐 이런 걸 주장하는 학자들은 뭐 거의 없고요. 뭐 왕정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오늘날은 다 공화정이지 않습니까? 왕정이 아니라. 자, 다음에 권력 분립설. 그리고 권력 분립의 원칙상 정치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사법부가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을 심사한다는 것은 권력 분립적 측면에서 맞지 않다. 자, 사법자재설. 법 이론적으로는 심사가 가능하지만 정치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법부 스스로가 자제함이 타당하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법부가 국가 최고 권력에 대항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 저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지금 저 이중배상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규정을 이번에 국가배상법에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책에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었어. 그거 살펴보고 이제 나중에 국가배상 파트 갈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어쨌든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 헌법에 있어요. 그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군인이나 공무원, 뭐 향토 예비군대원 이런 사람들은 그 일하다가 죽거나 다쳤어.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어떤 보상을 받으면 보상 당연히 받겠죠. 이러다가 이제 죽거나 뭐 다치면 보상을 받았으면 국가 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나 법 논리적으로 보상과 배상은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보상은 그냥 일정한 어떤 신분에 따라서 받는 어떤 피해 본 거 또는 신분에 따라서 받는 것이 보상이고 배상은 위법한 것에 대해서 받는 것이 배상이거든요. 그러면 보상하고 배상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보상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 배상은 어떤 적법한 행위가 일어났으면 배상을 못 받는 것이고 위법한 것에 의했으면 내가 위법한 것에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법 논리상 보상 따로 배상 따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군인, 경찰 공무원, 향토 예비군대원 이런 사람들만 못 받게 해놨어. 그래서 그것이 3공화국 당시에 그때는 이제 헌법재판권이 대법원이 가지고 있어서 대법원에서 그때는 이제 국가배상법에 그 조항이 있어요. 이중배상 금지가 국가배상법에 있을 때 3공화국 대법원에서 유언 판결을 내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엄청 법원이 막 찍혔죠. 그러다가 4공화국 유신헌법을 만들 때 법원 완전 아작나 버렸잖아요. 유신헌법에서
대법원이 가지고 있던 헌법재판권 자체를 뺏어버렸어요. 그냥 뺏어버리고 법원을 막 엄청 축소시켜놨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법자재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사법부가 통치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지만 사법부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막 심판을 하면 그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사법부를 뭉개버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 국민한테 가는 거죠. 사법자재설이 그런 겁니다. 사법자재설이 이 정치 권력한테 사법부가 너무 대항을 하면 사법부가 작살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간다. 그것이 사법자재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자재설이 어떤 현학적인 거죠. 어떤 뭐 법 논리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냥 세상의 질서 같은 약육강식의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사법자재설입니다. 그런데 사법자재설도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사법자재설 편을 듭니다. 그래서 이 통치행위를 대부분의 학자들이 긍정해요. 통치행위가 뭐예요? 고도의 정치작용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다. 이거를 학자들이 긍정한대. 근데 긍정하는데 어떤 설을 써? 권력분립설이나 사법자재설 둘 중에 하나를 취합니다. 우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전에 거기 이제 부정설을 보시면 부정설은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아니 사법심사 배제되는 정치적 영역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정설도 있고요. 자 결론은 제한적으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것이 통설이고요. 그 긍정설들이 주로 권력분립설이나 사법자재설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법자재설이 그냥 흔히 약육강식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대항하면 정치 권력한테 그냥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깨지고 나면 피해는 국민한테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정치적 행위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법자재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대법원은 권력분립설 또는 사법자재설을 근거로 하고요. 헌법재판소는 사법자재설을 근거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법자재설이 굉장히 뭐 법논리가 아니죠. 그것은 세상의 힘에 의한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사법자재설입니다. 근데 사법자재설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은 권력분립설 또는 사법자재설, 헌법재판소는 사법자재설을 근거로 통치행위를 인정합니다. 자, 대법원에서 통치행위성 인정한 것이 계엄 선포 행위, 남북 정상회담 개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해제. 딱 봐도 고도의 어떤 최고 지휘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니까 맞는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통치행위성을 인정한 것하고 부정한 것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죠. 근데 비슷한 사항인데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그랬거든요. 자, 계엄 선포 행위, 통치행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 계엄 선포한 행위에 당부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것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행위성 부정에 그 첫 줄 맨 끝에 보시면 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졌어. 그러면 또 사법심사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이 두 분이 그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이것 계엄 선포 국헌 문란 목적으로 계엄 선포한 거 사법심사 가능하다고 해서 그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면돼서 풀려났지만 어쨌든 계엄 선포 행위는 통치행위, 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졌어? 그러면 통치행위가 아니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 대법원에서 봤고요. 자, 그다음에 통치행위 인정되는 거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개최. 통치행위라고 봤습니다. 즉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 밑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돈이 왔다 갔다 했어. 이것은 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씨 깜빵 갔다 왔어요. 박지원 씨. 지금 저 민주당 국회의원 박지원 씨 깜빵 갔다 왔습니다. 자, 아래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성 인정한 것이 자유툰부대 이라크 파병 결정. 딱 봐도 최고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유툰부대 이라크 파병 결정.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맨 아래 통치행위성 부정한 것이 대통령의 전시 증원 연습 결정. 이것은 또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봤어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의 전시 증원 연습은 매년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거기 판례에 써 있어요. 아니 뭐 어떤 심각한 판단이나 논의 없이 매년 그냥 의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매년 의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떻게 고도의 정치적 작용이냐. 오케이? 자유툰부대 이라크 파병 결정은 딱 한 번 이례적인 거잖아요. 이례적인 것이고 외교관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엄청 중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전시 응원 연습 결정은 그냥 매년 그냥 하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고도의 어떤 정치적 작용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판례를 그냥 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통치행위를 보면서 사법심사를 긍정한 것에 대해서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신행정수도 건설 국민투표 부의 여부 결정 등에 대해서 통치행위를 봤어요. 통치행위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사법심사에 대상이 된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단골 표현이거든요. 어떤 행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뭐 대상이 된다, 판단한다. 이게 아주 그냥 거의 단골 메뉴입니다. 단골 그냥 서술입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신행정수도 건설 국민투표 부의 여부 결정 여기에 대해서 통치행위가 맞아.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니까
서울심사 대상으로 삼겠다. 즉 헌법적 판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아래 기출 지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기출 지문은 우리 경찰학 기출 지문이 아니라 일반 그냥 행정법 기출 지문입니다. 흔히 많이 나오는. 자, 1번. 오늘날에도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해서는 법률 유보 및 사후심사가 완전히 배제된다고 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 입장이다. 아니죠. 특별 권력 관계는 완전히 깨진 이론입니다. 그래서 특별 권력 관계에서도 전 범위적으로 이 법치 행정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법 심사가 가능한 영역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2번. 특별 권력 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와 공무원과의 관계도 있고 또 교도소 재소자 관계 그런 것들은 이제 법률의 규정에서 하는 것이지만 국공립 병원 이용하는 관계, 국공립 도서관 이용하는 거 그런 것은 법률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서로 병원비 내고 병원 이용하고 그래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근거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3번. 특별 권력 관계로는 법치주의 강화에 기여했다? 아니, 특별 권력 관계로는 법치주의가 배제되는 영역을 얘기하는 것인데 당연히 반대고요. 4번. 특별 권력 관계 내부의 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이 부과된다? 아니죠. 공무원이 뭘 잘못하면 형벌은 그건 별도인 것이고 공무원이 뭘 잘못하면 징계하는 것이지 형벌은 별도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 권력 관계 내부 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라든가 내부 질서권을 발동하는 것이지 형벌을 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5번. 대통령의 서운 취소는 통치행위다? 통치행위면 사법심사가 배제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법원에서 서운 취소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통치행위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했고요. 자, 6번.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는 그 아래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어. 그래서 그 아래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돼서 적절치 못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주의가 원리와 법의 평등원칙 등에 비춰볼 때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이게 판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자체는 통치행위인데 즉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말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심사할 수 없는데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북 송금을 했어? 그것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 씨 재판받고 깜빵 갔었어요. 자, 7번. 통치행위는 독일의 판례를 통해서 형성됐다? 통치행위 프랑스 판례입니다. 프랑스 판례. 통치행위 프랑스 판례고 통치행위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는 행위. 전에 경찰 개념할 때 고등경찰도 프랑스지 않습니까? 고등경찰 개념도 프랑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작용 또 고등경찰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여기 국가배상 공법상 계약 이런 것들도 다 프랑스가 유래 국입니다. 여러분 좀 쉬었다가 20분에 시작할게요. 20분에.